예,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4월의 주요 경제 이슈와 또 주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국내의 주요 경제 지표와 또 글로벌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먼저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이슈들 위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다양하게 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나 소비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소비 관련된 지표들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12일이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8%로 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그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시장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8.4에서 8.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이제 6.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더 올라가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3일에는 3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 예측치는 지금 전년 대비로 해서 10.5% 정도 지금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 1.1%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4월 14일에는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0.6%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전월에 비해서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고용 지표가 4월 14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사상 40년, 한 60년, 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네.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그 증가폭이 전주보다는 조금 증가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업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이번 주에 이제 은행 금융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쭉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4월 하순 되면 그러니까 4월 제일 마지막 주지요. 이때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적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표될 주요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FOMC 직전의 마지막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한 8%대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인플레 쇼크가 가중이 되는 건지 우리는 어디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이 지표 발표를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표가 가장 큰 게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거에 따른 이제 긴축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4.1%를 기록을 하면서 11년 만에 지금 4%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원자재난이 계속 지금 심화가 될수록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게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 중반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그 시장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8% 중반대라는 그런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제 딱 공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받는 거에 대한 이제 심리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 자체가 단순하게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그런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에
문제 때문에 이제 야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뭐 일부 뉴스에서 나왔듯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이제 돈바스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뭐 병력을 집중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이제 곡물 생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곡물 생산 지역에서 전쟁이 뭐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파종 여부가 이제 불투명 상황에서 파종이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의 뭐 절반 이상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곡물난은 뭐 단순하게 뭐 금방 뭐 올해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연준이 갖고 있는 정책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공급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연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화 정책을 뭐 조금 더 긴축으로 뭐 갈 수 있다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금리를 빅스텝이라고 하는 0.5%포인트 이상으로 아마 올릴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0.7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긴축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준금리가 0.75% 인상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시장에는 좀 더 충격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발표 예정돼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금주 후반에는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금융사들의 실적 저조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국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살펴주시겠어요? 네, 예. 일단 뭐 1분기에 미국 금융회사들은 조금 실적은 좀 전분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 상승기에 뭐 당연히 그 영업이익이 커지는 그런 이제 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러시아 관련된 투자 손실 부분이 좀 반영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러시아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지수죠. 그러니까 그 MSCI나 FTSE 같은 이런 글로벌 지수에서 러시아 관련 지수를 지금 다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관련된 뭐 투자 부분에 대한 손실이 뭐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게 이제 이번 분기에 아마 일부 손실이 뭐 대손으로 쌓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아마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대러시아 대출 규모가 이제 147억 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규모의 지금 대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대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 부분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그나마 이제 유럽 금융기관이 이제 840억 달러를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금융주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대출 규모가 국내 금융기관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규모는 한 6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달러로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5억 달러 정도에 이제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두 개 은행이 집중화돼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집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타 은행들은 그렇게 뭐 러시아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기준금리, 특히 뭐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리긴 하지만 뭐를 비롯해서 올해 내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 같고요. 관련된 수익 증가도 뭐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우려는 조금 있는 게 다른 것보다는 이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 증가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감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건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14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는 총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동결시킬 것인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연준이 빅스텝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어떤 방편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떤 데 관전 포인트를 둘까요? 네. 일단 뭐 지금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하는 총재가 일단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뭐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하는 총재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는 지금 총재 내정자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정자와 금융통화위원들 간의 의견들은 뭐 지금 충분히 교환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의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준금리에 대한 뭐 의원들 간에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뭐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에 인상을 한다 쪽에 조금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폭은 뭐 빅스텝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0.25% 정도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5월 FOMC 회의에 앞서서 뭐 선제적인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FOMC 회의가 5월 3일, 4일 날 개최할 예정인데요. 뭐 다음번 이제 그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6일 날 개최가 되니까 일단 FOMC 하고 나서 3주 동안의 기간이 좀 예상보다 좀 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앞서서 미리 4월 달에 그 기준금리를 일정 조금 올려놓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폭,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파들을 뭐 판단을 해서 5월 달 그 기준금리 인상 때 아마 그걸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하면 그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아마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5월 달 FOMC 때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5월 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보면 일단은 조금 올려놓고 좀 더 시장을 볼 개연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만약 뭐 안 오른다라고 해서 과연 그러면 이제 그 금리 차가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나갈 것이냐 뭐라는 뭐 그런 일부 뭐 우려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외국인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역전 관련돼서는 뭐 2018년도에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탈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추세적인 역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역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면 뭐 외국인들에 대한 뭐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장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다만 이 단기적인 뭐 거래를 해야 되는 뭐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은 뭐 일단은 뭐 조금은 뭐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 경제 얘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글로벌 영향과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1.5% 올랐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8.3% 오른 그런 이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네.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예상치는 소비자 물가를 1.2%,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를 이제 7.9%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제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지표로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이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는 그 원자재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에 전이를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1년 넘게 이런 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지금 수익성 악화가 지금 쌓여 있을 확률이 좀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의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오늘 시장의 반영이고, 그래서 중국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2분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걸로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북 삼성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그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가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연장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보면 뭐 중국의 이런 생산 둔화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실적도 같이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중국 관련된 수출이 좀 많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내 수출 중에 25%가 중국발 이제 수출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중국의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의 기업의 중국 수출 부분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한 중국 증시가 오늘 2%대 급락하고 있는 게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네,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옵션 만기 자체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다 겹쳐졌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옵션 만기만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지수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좀 더 시장의 이제 지수를 조금 더 억누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환율이 1,230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환율 원화가 이제 약세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메리트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 조금 그 안 좋게 그러니까 매매 패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보단 매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시장이 이런 수급 불안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